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우리의 경제 셰프입니다. 박정원 명지대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예. 왜 안 오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네. 만나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 워낙 하루가 많은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안 오고 집회 가신 거 아니에요? 집회요? 광화문 집이 집회. 거기라. 예. 자, 달러 환율이 예. 1,480원대를 돌파해서 걱정들이 많은데 네. 위기 한국 경제 내년 어떻게 될 건지 두루두루 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네. 첫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열악해지고 있는 경기 상황을 네.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물론 탄핵 이슈가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된 거 분명하죠. 그걸 그렇겠죠. 부인하는 네, 사람은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환율의 변화와 모든 주가 채권의 변화를 또 계엄 또 그다음에 탄핵 이걸로만 또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마 올해 7월 이후부터 한국 경제 내년에 녹록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고요. 그게 실제 확인된 것도 사실 1,400원을 돌파한 것은 계엄 발표 나기 전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또 다 계엄 때문은 아닌데 분명 그게 더 큰 악재가 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환율이 뛰느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와야 되는데 내년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경제 성장률만 비교를 했었을 때요.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올해보다 내년이 경제가 더 안 좋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무역 다변화를 많이 해서 전 세계 의미 있는 국가들과 교역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네. 대표적인 의미 있는 국가들이 이제 G20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인데 인도도 올해보다 내년에 경제가 안 좋고 네. 브라질도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그 주요 대상국들의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건 한국도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진다. 다시 말하면 달러 잘 못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내의 달러 수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된 거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보다 국외, 역외에 달러를 많이 보내놨어요. 엥? 일단 개인들 같은 그래요? 경우는 미국 주식에 투자했잖아요. 아, 네. 아. 엄청난 자금이 지금 미국 증시에 개인들이 투자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도 분명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앵커 기업들인 뭐 삼성, LG, SK, 현대차 등등이 신규 투자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 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외국에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에 있었던 돈, 달러를 들고 외국에 투자로 가야 되니 바로 이런 부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수입은 줄었고 지출은 늘었으니 한국의 그 달러 수급이 어려워지겠다라고 단기간 생각한 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타산지수 삼을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박을 받고 나서 고엔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엔화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래서 많은 일본 기업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예전에는 일본 기업이 외국에 공장 안 지었어요. 그 일본에서는 모노주쿠리라고 해서 장인 정신. 일본 제품을 어디 외국 사람이 만드냐. 이거 우리만 아니면 못한다. 이런 고집 같은 게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외국에 공장 짓자 해서 대거 외국에 나갔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업들이 수출을 잘했는데 일본 내에 달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현지 공장에서 그러니까 해외 법인이죠. 거기서 수출해서 그 바로 옆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돈을 받으니 국내로 달러가
원활하게 안 들어오는 거죠. 음. 그리고 나서 일본도 환율 조닝이 좀 바뀌어 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차세대 먹거리가 대거 나갔으니 그렇게 될 우려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좀 계속 올라가요? 만약에요. 이게 네. 그래도 그 환율이라는 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면 어느 선에서 다시 변화가 생긴 다음에 안착을 하게 되는데 저도 뭐 강연 중이나 뭐 세미나 중에서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전처럼 110원대, 120원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음. 1,300원대에서 안착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음. 자칫 잘못하면 이런 탄핵 시국이 길어지고 국가에서 뭔가 체계적인 대응 방안 이런 게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장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그 이상으로도 인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음. 단기간에는 뭐 이러다가 진짜 1,500원 또 찍는 거 아니야? 뭐 음. 그 이상 가는 거 아니야? 음. 그런 우려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음. 예. 제가 어떤 아는 분은 경제 인제 네. 사업하시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집 다 죽게 생겼다. 근데 저것들은 도대체 왜 저러냐." 이렇게 그러게요.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증시는 어떻습니까? 네. 증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시는 변동폭이 워낙 커서 제가 숫자를 좀 찾아왔는데요. 계엄 이후 코스피가 한 2.5% 하락을 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든 하락이 다 계엄 때문이다라고 또 설명하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34 정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증시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5% 정도 이제 하락을 한 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만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해외 전 음. 세계적으로 증시가 약간 주춤한 것은 분명한 음.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전 세계 그럼 그 증시가 주춤한 이유가 뭐냐라고 음. 했었을 때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경제가 녹록지가 않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요. 아마 이거 방송 지금 지켜보신 분들이 "뭔 소리야. 내 주식 지금 얼마나 좋은데." 이 소리 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빅테크는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흔히 M7이라고 부르는 거는 고 기간 동안 계엄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6%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여타 업종들 나머지 497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예요. 그러니까 M7이라는 빅테크 기업을 빼고 미국도 다른 종목들은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양극화네 그렇죠. 그것도. 예.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대표적인 국가들인 유럽도 마이너스 2.3%, 캐나다도 마이너스 3.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리고 우리 계엄 시국과 비슷한 시점부터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본격적인 보호무역주를 할 것 같으니까 음. '야 이거 큰일 났네.'라는 심리적 기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이고요. 음. 그럼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마치 계엄에 대해서는 아무 악영향이 없는 것처럼 또 들릴 수 있잖아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우리 증시가 가장 좋았던 시점이 여름이었었거든요. 예. 한 7월 달쯤이 이제 가장 고점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전 세계 증시를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한국의 계엄이라든가 이런 상황들까지 다 얹어진 거를 고민해 보면 분명 그것도 악재죠.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악재인가요? 경제는? 아 선거를 이게 인제 큰 선거를 치르는 게? 이게 참 이제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내수 입장에서는요. 예. 내수 입장에선 선거가 박빙일 때 내수가 급격히 살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요. 선거가 박빙이면 어떻게든 좋은 정책 만들어서 예. 또는 좋은 정책이든 선심성 정책이든 많이 내놓거든요. 음. 저쪽에서 "뭐 했다고? 야 그럼 우리도 빨리 뭔가 아이디어 짜 봐." 이럴 수도 그게 있고 경쟁의 효과죠. 그렇죠. 사실. 예. 그리고 저쪽에서 어디 지역에 뭐 지어 주기로 했다고? 그럼 우리도 뭐 지어 줘야지. 묻고 이게 더블. 있잖아요. 그렇죠. 묻고 더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선거가 박빙일 때는 두둑한 선물들을 지역, 산업별 이해관계자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 선거가 조기에 만약에 치러지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
일방적인 게임이 됐을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음. 저쪽이 잘못을 크게 했어. 국민들도 너희 이제 혼 좀 한번 놔봐야 돼.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음.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건 우리 대선 시즌이라고 해서 한 1년 전부터 군불 떼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또 양쪽 정당에서도 뭐 의미 있는 거 저 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 군불 떼는 시간이 또 없다 보니 그러니 이 어떤 호재성 정책들이 많이 양산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 내수가 뭔가 기대감에 부풀 가능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두 가지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탄핵 계엄이라는 불확실성이 이제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호재 분명히 있어요. 있고. 그렇지만 원래 선거만큼 경제 큰 청사진을 들고 나올 때가 그때인데 그거 없이 지금 급하니 "죄를 지은 사람 단죄부터 하시죠."라고 해 버리면 야 이게 또 정책 내순 경쟁은 좀 덜 될 그렇죠. 거다. 그게 악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새로 되신 분이 빨리 정리가 돼서 새로 되신 분이 쫙 이렇게 새로운 정책들을 멋있게 펼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 그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거나 그 어떻게 보면 여당이 된 쪽에서는 본인들의 정책 기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생각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가 있지만 선거에서 이기려면 집토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산토끼도 잡아야 되잖아요. 들토끼도 잡아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저 정당에서 색깔하고 좀 다른 정책인데.'라는 것도 배려 차원에서 이게 당연히 정치가가 유권자 배려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표를 의식하는 건. 전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어떤 인제 정권을 잡고 정책을 하나하나 빨리빨리 입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뭐 좋게 말해서 산토끼, 들토끼 잡는 그런 게 좀 잦아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색깔이 너무 분명해지다 보면 또 '우리는 소외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어쨌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출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행히 올해 그러니까 계엄 전의 성적표죠. 올해 수출은 뭐 전체로 다 따졌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예 솔직히. 그래서 외화 보유고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꽤 있습니다. 4천만 예 4천억 맞습니다. 불인가요? 예. 4천 4천 예. 4천억 불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아직까지는 인제 충분한 외화 보유고도 있고 한데 문제는 내년부터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이렇게 많이 경기가 위축되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 날 그분이 등극하시잖아요. 그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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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것 때문인 것도 같아요, 솔직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그냥 외화 보유고 이 정도 있으면 됐죠 뭐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되죠. 예. 우리는 고정비가 달러로 어마어마하게 매번 지출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헤아라라든가 지금 각국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다들 이게 '트럼프 효과가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게 돼요. 아까 우리가 외신할 때 짚었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라잖아요. 캐나다가 아주 큰 나라 큰 아니에요? 나라죠. 예. 근데 그 큰 나라에다가 우리나라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대통령을 가버너 이렇게 주지사로 부르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예. 그렇게 지금 그 막무가내로 하는데 네. 1월 20일 날 대통령 되자마자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네. 아직 리더십이 정돈이 안 됐는데 네. 퍼붓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관세 폭탄이든지 이런 게 떨어뜨리면 그게 진짜 큰일인 거예요. 그게 걱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인들은 자기 그냥 돈줄이 걸린 거고 회사가 걸린 거잖아요. 명운이 걸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나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정부를 지금 어느 정도 빨리 수습될 걸 기다리기가 좀 그랬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 유통사 회장님이신 정용진 회장 이분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트럼프 아들 보러 갔고 그다음에 다른 그 그룹사들도 미국에 내놓으라 한 로비스트 회사들을 지금 섭외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대통령 취임식에 그 티켓 좀 우리 좀 돈 많이 얻을 수 내야 있느냐. 되던데. 예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보하고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취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친분이 있었던 아베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각에선 아베 여사님
네. 영부인이죠. 영부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아내분. 그분 통해서 트럼프 쪽에 연줄을 대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취임 전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려고 하고 지금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거 참 잘해. 예. 그리고 원래 더 잘하시잖아요. 예. 대통령 취임 전에 각국의 국가 수반이 당선자를 만나는 거 외교적으로 결례란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아직은 있는 건데. 그럼요. 근데 다들 너무 급한 거예요. 예. 캐나다 총리도 그게 외교적으로 결례인 걸 알지만 달려가서 저택에서 이러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전 나프타 때부터 거의 한나라처럼 지냈는데 읍수하러 갔더니 들었던 소리가 그냥 망언이나 듣고 오고 그래도 뭐라고 못하고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웃고 나오는 그 형국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내년이 진짜 경제가 녹록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좀 왜 바깥에서 이렇게 먼 태풍 같은 게 몰아칠 때는 단단히 결속해서 버텨야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많이 흩어져 있고 네, 내부에서 좀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 걱정은 많죠. 예, 자, 그러면 경제는 좀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단 저는 대외적으로 트럼프의 행정부의 기저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영향을 주거나 변수로서 작용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가 할 숙제를 우리가 그거부터 잘 풀어야죠. 우리 숙제 하자. 네. 어. 아니 이 없는 숙제를 만든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음. 계엄 탄핵이라는. 음. 그리고 다시 뭐 국무총리도 또 부재가 돼버렸고 그래서 또 다시 대행의 대행이 돼버린 거니까 예. 이게 어떤 내용이 있던 어떤 게 있던 간에 이거 하여튼 전체 이 숙제 한국이 푼 것 같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 빨리 푸는 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외부의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증시와 채권 시장 뭐 환율 시장 이렇게 된 건 대외 여건이 많다. 그것도 있죠. 그것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걸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는 것들을 그냥 용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빨리 이제 수습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거 수습한 다음에 어차피 그 다음에도 올해 선거가 있을지 뭐 그 다음에 나중에 선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선거를 한다고 했으면 이런 거 하려고 준비들 사실 내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내부에서 연구들 고민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내세우면서 이제는 어차피 판사들이 심판하실 거고 그러면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그런 건 제가 잘 몰라요. 그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 숙제를 더 빨리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 셰프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다들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네. 불안하고 또 뭐 경제용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저분들은 참 한가하신 것 같아. 여전히 예. 참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예, 누구라고 특정하기 이전에 그 얘기만 하면 진짜 진짜 열받네. 얘기하시죠 뭐. 걔 화나네. 그건 그렇고 예. 시민으로서 예. 이제 허리도 졸라매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아끼고. 이게 너무 큰 걱정이 많아요. 네. 제가 요즘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네. 기반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인공지능이라는 이 AI. 시대, AI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더 빨리 온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직접 일하진 않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기업들하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주 높은 분들은 간간히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 사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빅테크 기업이나 거기서 일했던 출신들을 자주 뵈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AI에 대해서 개발해 놓은 것들조차도 일부 숨겨놓은 상황이에요. 이거 오픈했다가 괜히 시민들의 국민들의 저항만 받는다. 이러다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정말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뭐 산업혁명에 준하는 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이 단순히 환율이나 뭐 증시뿐만이 아니라 교육제도 어떻게 할 거냐, 산업구조 재편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돌 것 같아요. 그때 미리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론에 흔들리고 그다음에 분위기에 흔들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지금 준비를 같이 해야 될 형국이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때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가 대책 없어서
나도 그럼 대책이 없어진다. 그럼 결국 개인이 손해예요. 음. 국가가 대책이 없더라도 개인 차원의 질문을 음. 주셨으니까 나 스스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국가가 해야 되죠. 그렇지만 모든 경제적인 책임에 있어서 1차 책임은 개인이다 보니 이런 추세로 됐을 때 내 일자리는 이 회사에서 온전히 있을 수 있을지 내 회사는 계속 있을 수 있을지 정말 본질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처럼 국가가 안 해주면 개인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정치 쪽에서 좀 고민해 본 사람은 그거 하라고 나라가 있는 거고 국가가 있는 건데 그걸 개인에게 다 오롯이 책임을 떠넘기면 어떡하자는 거냐. 사실 네. 너무 큰 변화인데 네. 개인이 감당하기 좀 어렵잖아요. 예,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국가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면이 많습니다. 근데 국가는 효율성이 아니라 거기에서 낙오하거나 약간 미끄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도 또 해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예. 국가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죠. 네. 그래서 뭐 어려운 시기를 다 거칠 수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게 하는 노력을 국가가 해주고 정치권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경제 셰프 박정호 교수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